우리는 이 하얀 가루가 만들어낸 결정체를 단순히 빵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지독한 굶주림을 끊어낼 생존의 벽돌이었고 누군가에겐 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탄미의 예술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100년 식탁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식문화사는 흔히 쌀의 제국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이름 뒤에는 수천 년간 가려져온 지독한 결핍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윤기 흐르는 하얀 백미밤은 사실 주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세금으로 바쳐지는 화폐였습니다. 민초들의 진짜 주식은 쌀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잡곡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쌀은 생존을 위해 팔아야만 하는 현금 작물에 가까웠습니다. 쌀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보리였습니다. 쌀과 보리를 섞어 짓는 혼식은 선택이 아닌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거친 보리 껍질을 씹으며 버티는 시간은 훗날 한국 제빵의 특징인 쫄깃함에 대한 원초적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보리가 70%를 차지하는 혼합식을 견뎠으며 산간 지역에서는 조와 메밀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대도시 에도에서조차 백미는 사치였고 이를 고집하다 각기병에 걸리는 현상은 부드러운 백색에 대한 일본인들의 탐미적 갈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밀가루가 아닌 알곡을 먹어야 했을까요? 답은 제분 기술의 부재에 있습니다. 쌀은 껍질만 벗겨 삶으면 되지만 밀은 반드시 가루로 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전근대 시스템에서 맷돌로 밀을 빻는 과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노동이었기에 밀가루는 오랫동안 극소수만 누리는 사치스러운 별식에 머물렀습니다. 수천 년간 억눌려온 이 부드러움에 대한 욕망은 이제 근대적 강철 재분기라는 엔진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대 재분 기술은 하얀 가루를 용도에 따라 3가지 이름으로 표준화했습니다. 6가지 공업용 부품으로 세분화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식감이라는 결과에 집중해 단 3단계의 길을 냈습니다. 첫째, 빵의 뼈대가 되는 강력분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질긴 글루텐 그물망을 형성하며 식빵의 묵직한 부피와 라면의 쫄깃함을 책임집니다. 둘째, 면 요리의 표준인 중력분입니다. 너무 질기지도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찰기로 칼국수와 우동처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탁의 중도를 지킵니다. 셋째, 부드러움에 올인한 박력분입니다. 단백질의 권위를 내려놓고 튀김과 과자의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기 위해 물리적 강도를 포기한 미학적 선택입니다. 이 3가지 하얀 길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욕망을 담아내며 각기 다른 형태의 결정체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지독한 탐미주의는 사실 가장 비참한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패망 직후 일본은 대규모 굶주림이 지배하는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정의 긴급 구호물자로 유입된 밀가루는 일본인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짜 전략은 1950년대 미국의 과잉 생산된 밀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 480호와 함께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요리 강습 버스인 키친버스를 통해 빵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학교 급식에 빵을 도입해 어린 세대의 입맛을 길들였습니다. 일본은 이 강요된 백색 가루를 수용하는 대가로 자국 산업 재건을 위한 차관을 끌어오는 등 전략적 거래를 감행했습니다. 이질적인 식문화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바로 일본 제빵의 독특한 개조 시스템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미국과 유럽에게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으로 등급을 매기는 기능적 에너지원이라면 일본에게 밀가루는 잡미가 완벽히 제거된 순백의 도화지여야 했습니다. 일본 제분공학의 정점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은 밀알의 껍질이나 배알을 지독할 정도로 깎아내어 가장 깨끗한 알맹이 중심부만을 남기는 빼기의 미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집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회분 함량입니다. 회분이란 밀가루를 태웠을 때 남는 무기질인데 함량이 낮을수록 껍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구의 베이커들이 밀 본연의 풍미를 위해 어느 정도 회분이 섞인 밀가루를 선호할 때 일본은 이를 방해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회분 함량 0.35% 이하의 극단적인 순도를 자랑하는 특급 밀가루는 잡스러운 향을 지우고 오직 발효의 섬세한 향기나 눈부신 백색만을 남기되는 일본식 탐미주의의 산물입니다. 1874년 기무라 야스베이가 일본 최초의 단팥빵인 앙빵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빵의 변형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빵이 가진 시큼하고 거친 맛의 거부감을 느꼈던 일본이 단행한 미생물 발효 시스템의 재설계였습니다.
그들은 서양식 효모 대신 일본 전통 술을 빚을 때 쓰는 누룩과 쌀을 이용한 발효종인 사카다네를 개발했습니다. 누룩곰팡이가 쌀의 전분을 설탕으로 분해하면 야생 효모와 유산균이 이를 먹고 자라며 복잡한 향을 만드는 고도의 공정입니다. 서양의 발효종이 똑 쏘는 신맛을 낸다면 사카다네는 부드러운 산미와 함께 사과나 꽃 같은 은은한 과실향을 빵에 입힙니다. 겉모습은 서양의 빵이지만 그 영혼은 일본의 미생물로 갈아 끼운 이 사건은 외래 문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재화해 일본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접목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제빵의 마지막 과제는 비록 잡곡을 먹을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쌀의 촉촉한 질감을 위해 빵을 밥처럼 쫄깃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분을 뜨거운 물로 익히는 공법을 극도로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우리는 탕종과 유다네라는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납니다. 먼저 중국에서 유래한 탕종법은 밀가루와 물을 1대5 비율로 섞어 약 65도씨에서 가열합니다. 이 온도에서 전분은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크림처럼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탕종의 가장 큰 이점은 빵을 아주 가볍고 폭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을 꽉 붙잡고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빵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반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유단의 공법은 훨씬 과감하고 묵직합니다. 밀가루와 팔팔 끓는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 전분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호화공법, 즉 우리에게 익숙한 익반죽을 사용합니다. 100도씨의 고온은 전분의 구조를 완전히 풀어헤쳐 반죽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결합하게 합니다. 푹신한 탄력을 주는 탕종과 달리 유다네는 갓 지은 밥이나 떡처럼 쫄깃하고 탄력 있는 모찌모찌 식감을 선사합니다. 가벼운 부드러움을 원하면 탕종을 선택하고 밥 같은 든든한 찰기를 원하면 유다네를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네는 밀가루의 본질을 거슬러 그것을 다시 쌀의 물성으로 되돌리려 했던 일본식 공학의 승리입니다. 일본이 이 흰 가루를 미학적 완성을 위한 캔버스로 개조하며 탄미주의의 정점에 다다갈 때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굶주림의 고리를 끊고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지독한 생존의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게 밀가루는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우아하게 개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사를 막아내야 했던 유일한 생명줄이자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지독한 생존의 벽돌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공법 480호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 원조 밀가루는 한국인의 식탁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일본이 밀가루를 수용하며 경제적 차관을 끌어오는 세련된 거래를 했다면 한국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식량 안보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절박한 수용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배고픈 한반도의 위장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연료였으며 오늘날 한국의 거대 제분 산업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만든 지정학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이 하얀 가루를 받아들일 때 빵보다 국수로 먼저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한반도는 밀가루가 귀해 메밀이나 전분을 주로 먹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질밀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미국산 밀은 물을 만나면 글루텐이라 불리는 단백질 그물망을 아주 튼튼하게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글루텐이 만들어낸 탄력은 수천 번을 치대어 만든 칼국수와 수제비의 쫄깃함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정복했습니다. 이 국수적 입맛은 훗날 빵으로 그대로 전이됩니다. 한국인들이 유럽의 딱딱한 빵이나 일본의 녹아내리는 부드러움보다 씹을 때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지는 찰진 식감에 열광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국수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생물 발효 시스템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춰 내재화했다면 한국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입맛 자체를 개조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만성적인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강력한 혼분식 장려운동은 밀가루를 단순한 식재료에서 애국심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빵과 국수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선전을 펼쳤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해 쌀밥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도시락을 검사하며 밀가루 음식을 강요했죠. 이 시기 빵은 취향의 영역이 아닌 국가가 설계한 근대적 국민의 표준 식단이었습니다. 한국 제빵의 정체성은 장인의 고독한 연구실이 아니라 국가 재건을 향한 거대한 통제와 생존 의지가 충돌하던 교실과 공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수 문화는 빵을 대하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고명과 국물을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인 것처럼 한국인에게 빵 역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요리여야 했습니다. 일본이 빵의 섬세한 레이어와 식감을 연구할 때 한국은 자동화된 거대 생산 라인을 통해 빵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적 효율성에 집중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1964년 탄생한 삼립 크림빵입니다.
설탕과 마가린으로 만든 묵직한 크림을 가득 채운 이 빵은 쫄깃한 식감과 압도적인 칼로리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백색 엔진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끼 식사로서의 빵이라는 기능주의 철학은 훗날 소세지와 채소가 듬뿍 올라간 조리빵 문화로 이어지며 K-베이커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유전자를 품고 현대의 식탁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다듬어온 쌀의 탄미주의와 한국이 쌓아올린 국수의 기능주의가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맞붙고 있을까요? 멜론빵과 소보로빵, 그리고 결핍의 보상으로 탄생한 맘모스빵의 거대주의까지 동아시아 제빵의 최종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빵집에서 흔히 마주하는 제품들이 어떤 철학적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일본과 한국 어디에나 있는 소보로빵. 하지만 두 나라가 이 빵을 대하는 태도는 건축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멜론빵은 대비의 미학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빵에 멜론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멜론빵일까요? 바로 겉면의 독특한 격자 무늬가 멜론의 껍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오븐 안에서 쿠키 반죽이 달라지는 방향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표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수분을 날리고 바삭한 식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정교한 공학적 장치입니다. 덕분에 입안에서 부서지는 바삭한 쿠키층과 유단의 공법으로 완성된 촉촉한 속살의 간격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극적인 식감의 대비를 즐기는 것이 바로 일본식 탄미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의 소보로빵은 융합과 밀도의 미학입니다. 일본식보다 훨씬 두껍고 거친 토핑이 특징인데 여기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땅콩 버터의 고소함이 강력하게 배어 있습니다. 빵과 토핑을 분리하기보다 한 입 베었을 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묵직한 고소함과 쫄깃한 식빵의 저항감을 즐기는 실용적인 설계입니다. 멜론빵이 표면적을 넓혀 바삭함을 설계했다면 소보로는 부피를 키워 포만감을 설계한 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장르, 바로 맘모스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지난 세기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한국적 정서의 결정체입니다. 두 겹의 거대한 소보로빵 사이에 딸기잼, 버터크림, 그리고 단팥과 밤까지 층층이 쌓아올린 이 빵은 더하기의 미학의 정점입니다. 일본이 빵 본연의 풍미를 위해 재료의 여백을 중시할 때 한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맘모스빵은 배고팠던 시절의 보상심리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제 이 두 철학은 현대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는 탄생부터가 생존과 대량 공급에 맞춰진 산업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거대 시스템이 지배하는 빵의 제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1960년대 삼립식품이 보여준 양산빵의 대량 생산 노하우는 현대에 이르러 파리바게트라는 거대 공학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파리바게트의 성공은 단순히 빵 맛의 승리가 아니라 물류와 공학이 결합한 치밀한 설계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제빵사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빵을 갓 구워낼 수 있도록 휴면 반죽 기술을 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본사에서 90% 이상 완성된 반죽을 급속 냉동해 각 매장으로 보내는 이 시스템은 제빵이라는 고도의 숙련 기술을 표준화된 매뉴얼로 치환해버린 산업적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수 유전자가 이식된 한 끼 식사로서의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한 매장에서 500종 넘는 조립빵을 쏟아내는 압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파리바게트는 빵의 본거장인 파리와 뉴욕의 심장부까지 진출하며 전 세계인의 바쁜 일상을 책임지는 가장 효율적인 빵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베이커리는 거대 시스템보다는 개별 장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분절화된 진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시장은 수십 년간 오직 한 가지 품목에만 천착하는 장인들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파리바게트처럼 모두를 위한 모든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완벽한 식빵 한 줄 혹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크림빵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회분 0.35%의 밀가루를 고집하고 사카다네와 유단의 공법을 1도 단위로 정교하게 조율하는 행위는 시스템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이자 탐미의 정점입니다. 일본의 빵집은 확장성보다는 희소성과 완성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문화와 결합하여 동네 구석구석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지만 강한 가게들을 생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에게 빵집은 효율적인 공급처가 아니라 장인이 설계한 미학적 결과물을 향유하는 미식의 성소인 셈입니다. 결국 한국의 K-베이커리가 전세가 식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맥이 되었다면 일본의 장인 빵집들은 빵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교한 세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스템의 효율이 주는 풍요와 장인의 고집이 주는 깊이 사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 하얀 가루의 예술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빵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일본에게 밀가루가 예술을 위한 순백의 캔버스였다면 한국에게 밀가루는 나라를 지탱하고 삶을 일으켜 세운 끈끈한 벽돌이었습니다. 한쪽은 서구의 기술을 빌려와 자신들의 미학으로 개조했고 다른 한쪽은 주어진 결핍을 폭발적인 산업적 성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빵집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빵 속에는 수천 년의 결핍과 지난 100년의 치열한 개조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은 단순히 탄수화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시대의 물성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욕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쫄깃한 생존의 맛인가요? 아니면 녹아내리는 탄미의 맛인가요? 빵 한 조각에 담긴 거대한 세계,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